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부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며시 어루만지고 따뜻한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부스님, 저는 올해로 쉰둘이 된 중년 여성입니다. 옛날에는 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줄 몰랐어요. 부모님 말씀만 잘 듣고 적당히 일하고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인가 봅니다. 이 사연을 적어 내려가면서 저조차도 믿기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걸 다시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가족 이야기, 그 중에서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혹은 누군가에게는 비현실적일 만큼 막장스러운 사건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이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났고 지금은 어느 정도 화해와 용서를 이룬 상태예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도 있고 아직 완벽한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배신, 슬픔, 울분, 또 결국 그걸 넘어서게 된 감동과 희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도 변두리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그럭저럭 규모가 있는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한식당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창 시절에 부지런히 일하셔서 웬만한 집보다는 조금 넉넉한 살림을 하셨다고 할 수 있지요. 어머니 역시 맵고 짠 음식의 깊은 맛을 잘 살리셔서 늘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와 제 남동생, 그리고 한 명 더 있는 언니까지 저희 삼남매는 어린 시절만큼은 부족함 없이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삼남매는 비교적 우애가 좋았어요. 특히 저는 둘째다 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적당히 받고 자랐고 성격도 둥글둥글해서 가족 간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었어요. 그저 언니는 공부를 곧잘 해서 대학에 가겠다고 열심히 했고 남동생은 비교적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제법 사고도 치고 집안일을 돕기보다는 밖에서 노는 걸 좋아했지요. 그래서 늘 남동생과는 잔소리 섞인 말다툼이 잦았지만 다 자라서 돌이켜보니 그것도 그 시절의 귀여운 추억이더군요. 저희 집안에 큰 파동이 일기 시작한 것은 제가 29살 때였습니다. 언니가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서 결혼 발표를 했거든요. 당연히 부모님과 상의한 결혼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언니가 만났던 남자는 언니보다 12살이나 많았고 그분은 이미 이혼 경력이 한 번 있었는데 아이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언니는 부모님께 그 남자를 소개하기 전부터 우리 집에서는 아마 절대 결혼 허락 안 해줄 거야 라고 울면서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진짜로 집에서 결혼 반대를 들으니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결국 남동생과 저에게만 쪽지를 남기고 그대로 달아나 버린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그야말로 경악하셨죠. 거칠게 말하자면 우리 가족의 첫 흑역사가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무척 보수적이고 또 자존심이 세신 분이셨어요. 절대로 언니가 이혼남과 재혼한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셨죠. 어머니 역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착하고 성실한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남의 집 애들까지 떠맡아 키울 게 뭐냐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언니는 그런 부모님에 대한 반감이 커서 결코 허락을 구하거나 설득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언니가 집을 떠나고 한 달쯤 뒤 결국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는 그런 딸 둔 적 없다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면서 펄펄 뛰셨는데 사실 속으로는 괴롭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해요. 언니가 없어지자 자연스레 저와 남동생은 부모님 곁에서 더욱 챙겨드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언니의 빈자리를 매우 절감했어요. 함께 지낸 시절에는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의지하고 배려해 주었던 언니였는데 그녀가 사라지자 집안 공기도 무겁고 부모님도 우울감이 커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30 중반에 이르렀고 개인적으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그 사이 어머니의 식당은 계속 잘 되었고 아버지의 철물점도 건재했지요.
남동생은 언니와 달리 유학을 가고 싶다며 대학 졸업 후 부친의 도움으로 미국에 잠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이렇다 할 어려움 없이 생활했고요. 그러던 중 제가 36살이었던 시절에 또 한 번의 거대한 파문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외도로 낳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물론 어머니는 언니가 집을 나가 버린 뒤로 마음에 상처가 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의 외도라니요.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 같았지요. 저와 남동생은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언니는 이 소식을 멀리서 듣고도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떠났던 거다라는 매정한 답을 보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철물점을 운영하면서도 꽤나 사교적인 사람이었고 종종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셨습니다.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에도 본인은 가족 바깥에서 어떤 일들을 벌여오셨던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속이고 한 외도는 꽤 오래전부터 이어진 듯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쯤이었을 때 이미 그런 일이 시작되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결과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이복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식으로 우물쭈물하셨고 어머니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그냥 거짓말이길 바란다며 애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외도의 상대였던 분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죠. 그분은 내내 울며 호소했지만 어머니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그 자리에서 쓰러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분은 한때 아버지와 깊은 관계였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아이를 키웠다는 것. 그러나 아이가 자랄수록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 등등을 토로했습니다. 그분이 한참 울면서 말하기를 아이가 이제는 고등학생인데 곧 대학도 가야 하고 앞으로 어찌 키울지 막막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했던 양육비나 생활 지원을 더 이상 해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분은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랍니다.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철물점을 이만큼 크게 키운 뒤로는 점점 그쪽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줄여왔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셨다네요. 어머니는 분노, 슬픔, 억울함이 복합적으로 섞여 당장 이혼을 요구하셨지만 아버지는 저희 3남매를 들어서 가정이 깨지면 이 아이들은 어쩌라고 그러냐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성인이고 가족이 깨진다고 해서 저희 삶이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의 이혼 자체가 주는 충격이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 만큼 컸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식당을 본인의 손으로 일궈온 자부심이 강했기에 아버지의 외도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치욕이라고 생각하신 듯했어요. 결국 부모님은 가까운 지인들의 중재로 이혼은 잠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복 동생이라는 아이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아이가 제 남동생과 띠동갑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저희 남동생이 당시 미국에서 공부 중일 때 생긴 아이였다는 얘기에 정말 모든 게 기막히고 황당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집안은 더욱 결속을 다져야겠다기보다는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증오하며 집안일을 거의 포기했고 저는 직장 일이 바쁘면서도 내가 이 지긋지긋한 분위기를 중재해야 하나?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죠. 남동생은 잠시 귀국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나도 이해 못하겠다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니는 원래부터 집안에 대한 애정이 희미해져 있었기에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그저 봐라.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었다고만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결국 가출 아닌 가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을 떠나 서울의 먼 친척집에 거처를 마련하셨지요. 사실상 별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내 엄마가 그냥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다면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셨지만 어느새 제게 이제부터 집안일은 내가 좀 도와라. 가게 일도 도와주고 내 남동생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짜증을 부리곤 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며 바쁘게 사는 와중에 어머니를 챙기려 서울에 몇 번 올라가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나는 내 아버지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법원에 가서 이혼 소장 제출하고 싶다. 그런데 남들 시선도 있고 그리고 너희가 걱정돼서 선뜻 결정을 못하겠다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마음을 보듬어드리고 싶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이미 한참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극에 달하셨고 그 아이이복 동생에 대해서도 내 눈앞에서 절대 보지 않겠다고 못 박으셨거든요. 결국 저희 가족은 사실상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언니는 본인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고 남동생은 미국에, 어머니는 서울 친척집에, 아버지는 경상도 고향집에서 홀로 지내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런 와중에도 가끔 아버지를 뵈면서 철물점의 사정을 살펴보았고 또 서울에 올라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작은 장 보기도 도와드렸습니다. 그 시기에는 한참 언니와도 연락이 거의 없었는데 막내 동생인 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가족을 아슬아슬하게 이어주었던 셈이지요.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의 철물점이 점점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매상이 줄었다느니 거래처에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았다느니 하는 이유들이 있었죠. 아버지는 점점 저에게 철물점 좀 정리해볼까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셨고 저는 아버지 결정에 달렸다. 더는 제가 뭐라 하기 어렵다. 장사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제 직장 생활만도 벅차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아버지가 이복 동생 쪽으로 빠듯하게나마 양육비를 계속 보내야 해서 더 힘드신 거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어려운 사정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 있어서인지 철물점이 곤란해졌다는 말을 듣고는 미간을 구기며 고민에 잠기더군요. 또 저를 통해서 혹시 가게가 망해서 큰 빚이라도 지면 어떡하냐. 그래도 너희 아버지 평생 읽고 온 건데 망하기 전에 접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내가 가서 도와드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본의 아니게 부모님 간의 메신저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엄마가 언제 돌아오려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본인이 어머니한테 직접 연락을 취할 용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쪽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사람하고 다시 살겠냐면서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복 동생은 어느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꽤 공부를 잘해서 수도권의 명문대에 합격할 가능성도 보인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더욱 압박하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교육비, 생활비, 입학금 등등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어머니 아버지의 외도 상대가 이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철물점이 기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지원할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는 점점 커졌고 이복 동생은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고 싶다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나 했더니 예전에 아버지 휴대폰을 몰래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당황했지만 나는 이 집안 문제로 이미 지쳤고 뭘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저도 너무 억울하고 그래도 제 친아버지니까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라고 토로했죠. 저 역시 그 아이가 밉고 원망스럽다기보단 한창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로 불러보지도 못하고 자랐다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 탓이라기보단 어른들 문제로 인한 피해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한편 남동생은 미국에서 귀국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해외에서 취업 기회를 잡을 듯 했는데 집안 사정이 너무 복잡해지니 누나, 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거냐? 아버지는 어떻고 어머니는 어떻고 이러다가 가게가 다 망하면 어쩌냐고 연락해 왔습니다. 언니는 아예 저희와 담을 쌓았고 설령 집안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않겠다는 태도로 보였지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빚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 빚은 여러 이유로 늘어난 모양이었지만 상당 부분은 이복 동생의 양육비와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철물점 운영 자금을 여기저기서 빌려 보충하고
일부는 이복 동생의 엄마에게도 보냈고 또 가게가 힘들어지니까 생활비로도 쓰셨던 것이죠. 부도가 난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게 되니 도산 위기에 처했고 그때부터 눈덩이처럼 빚이 커졌나 봅니다. 결국 아버지는 철물점을 정리했어요. 재고를 헐값에 처분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가게 자리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로도 부족해 본인의 명의로 된 시골집까지도 담보 대출이 걸린 상태라는 것이었죠. 그 사실이 밝혀지자 어머니는 도저히 이런 사람하고 같이 못 산다며 이혼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거처를 옮긴 뒤라 재산 분할 문제만 깔끔히 정리되면 아버지와는 법적으로도 인연을 끊겠다는 분위기였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돈을 갚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철물점이 망한 뒤로는 뭘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저는 당시 직장을 계속 다녔고 경제력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빚 전부를 책임질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 역시 미국 생활에 돈이 많이 들어서 여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자연스레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은 재산 문제로 더 깊어졌고 언니 쪽에서는 나는 이미 이 집안에서 호적 파버리고 싶다며 극단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모두에게 벼랑 끝처럼 보이던 그 시기에 어머니가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맨날 건강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식당 운영을 중단한 뒤로 우울증을 앓다가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 병원에 실려 가신 겁니다.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크게 충격을 받았고 저 역시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그 한 가지 생각에 저는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뇌출혈이 비교적 심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뇌에 출혈이 있었다면 재발 가능성도 있으니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이고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간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차츰 의식을 되찾은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게 다 네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어머니를 쓰다듬어 드리면서도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자책도 있었습니다. 그 일로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시니 아버지가 병원에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문 밖에서 머뭇거리기만 하시더니 결국 용기를 내서 어머니 침상 옆으로 다가가셨죠. 늘 고집스럽고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내가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잠시나마 그래도 인간이구나. 늦었지만 후회는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면서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또 나한테 스트레스 주려고 왔어 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막상 입술만 달싹거리다 그냥 병실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집안 문제를 어떻게든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동생에게도 연락해서 이번엔 진짜 가족들이 함께 모이자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위중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서로 척을 지고 있어도 한자리에 모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언니는 처음엔 나 바쁘다며 투덜거렸지만 결국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나도 당신들 보기 싫지만 엄마가 아프시다니 가야겠네라며 서울로 올라와 줬어요. 남동생도 미국에서 급히 귀국했고요. 그렇게 저희 삼남매가 다 모인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병실에 모여서 어머니를 둘러싼 우리 남매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뻣뻣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언니도 엄마, 내가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내가 어렸네요라며 울었고 남동생도 말없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체력이 달려서인지 곧 잠에 들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잠이 들 때쯤 저는 언니와 남동생에게 이런저런 집안 문제를 어찌할 거냐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남동생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올 생각이 있진 않지만
아버지 빚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언니대로 나는 이제야 딸 노릇하나 싶지만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된 건 용서가 안 된다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아버지를 증오만 하고 있어봤자 어머니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빚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남동생과 저는 경제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보탤 방도를 찾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언니는 본인도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큰 액수를 도울 수는 없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전에 내가 엄마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끝까지 반대했잖아. 나는 그때부터 마음이 떠났지. 그래도 결국 내 부모는 엄마, 아빠이니 최소한의 도리는 하겠다고 덧붙였어요. 그 뒤로 며칠간 저희 삼남매는 병원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 간병을 번갈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쪽 상황도 조금씩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집을 처분하면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그 집은 사실 어머니가 결혼 초기에 받은 토지에 아버지 명의로 건물을 지었던 것이라 엄밀히 말하면 부부 공동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내 허락 없이 그 집을 처분하진 못한다고 하자 아버지는 다시금 고개를 떨구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이혼 소송 가서 법적으로 정리하면 내 엄마에게도 나에게도 상처만 남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이복 동생 문제도 해결이 시급했습니다. 대학 입학 준비를 하는 그 아이는 자기 엄마를 통해서 더 이상은 아버지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장학금이나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피부치인데 너무 방치하는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쓰였고 남동생 역시 한 번쯤 그 아이를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 삼남매가 함께 아버지와 자리를 만들었고 거기에 저희 모르게 그 이복 동생도 불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고 저희끼리 연락해서 그 장소에 불러낸 거죠. 아버지는 식당에 들어온 그 아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복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처음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마주한 부자 관계였습니다. 언니는 뒷자리에 앉아 차마 눈길을 제대로 주지 못했고 남동생은 뭔가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제대로 아버지 노릇 한번 못 해줬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받쳤어요. 어린 시절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이렇게 외면받으며 자랐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복 동생은 눈물을 흘리더니 억지로 내뱉는 말투로 전 그냥 이제 와서 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버지가 한 번만 제게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했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그 아이를 위아래로 살짝 훑어보고 뭔가 차마 말 못할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남동생 역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지만 그 자리에선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며 대화를 이어갔죠.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보이셨고 너가 앞으로 학비가 필요하면 내가 어떻게든 갚아 나가면서 도와줄게. 미안하다.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진 게 없다. 하지만 정말 너에게 이 말만은 전하고 싶다.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우리 삼남매에게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당장 큰돈은 못 마련한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언니는 내가 남의 자식까지 책임져야 하냐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그래. 나도 당신 아버지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서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란다. 그러니 나도 아주 조금은 보태줄게. 아이가 불쌍하긴 하다고 말을 했죠. 남동생도 내가 많이 벌진 못하지만 적금 들어둔 것 중에 일부를 학비로 빌려줄 수는 있겠다. 나중에 돌려주면 된다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언니와 남동생보다 아버지에게 화가 났지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나 싶어 우리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자. 그리고 빚 문제는 아버지가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변호사도 만나보고 가능하면 개인회생 절차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은 저도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당장 다 내어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병원비도 있었고
제가 살아갈 미래도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돕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너희가 아버지와 발 벗고 나서서 그 아이 데려오고 대학 보내고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간의 배신감과 수치심이 워낙 컸던 거지요. 그러나 저와 언니가 병실에서 끈질기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그래도 엄마가 병을 이겨내려면 이제는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조금은 털어내야 해요. 우리도 많이 힘들었고 그 아이도 힘들었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주면 안 될까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완강하게 거절하셨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삼남매가 애써 간병을 하고 또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지자 아주 조금씩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 이젠 너희 아버지 주건 말건 신경 안 쓴다. 단,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라고 하시던 식의 폭언은 나오지 않게 되었죠. 어머니는 서서히 재활치료에 전념하셨고 저희 삼남매와 자주 대화를 하며 이젠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너희만 고생이니까 나도 내 몸부터 돌볼게라고 마음을 고쳐먹으신 듯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시골집을 처분하자는 거였죠. 집을 팔면 어느 정도 아버지 빚을 갚을 수 있고 또 남은 돈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간단히 거처할 작은 전셋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도 그래, 더 이상 그 집에 미련도 없다. 그래도 혹시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주면 현금이 조금 생길 테니 그 돈에서 내 몫을 받고 나도 식당을 다시 해보든지 아니면 작은 가게를 차리든지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나도 노년을 편안히 보내고 싶다며 더 이상 버티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시골집이라는 게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에서 팔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시세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위치가 외진 편이라 매수자가 잘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몇 달을 기다린 끝에 어느 수요자가 꽤 낮은 가격에라도 사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저희는 고심 끝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여전했고 서류 작업도 복잡했지만 그래도 저와 남동생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마무리를 해 나갔어요. 언니도 나 별로 마음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엄마 몫은 제대로 챙기게 해야 하지 않겠냐며 도장 찍을 서류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집이 팔리고 받은 돈 중 대부분은 아버지 빚을 정리하는 데 들어갔고 또 일부분은 어머니 앞으로 돌렸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더 이상 이복 동생과 그 어머니에게 충분한 금전 지원을 할 여력이 없다고 변호사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금을 주고 향후 지원은 제한적으로만 하겠다는 약속을 서류로 작성했어요. 이 일은 물론 이복 동생 쪽에서는 서운해했지만 저와 남동생이 어쩔 수 없다. 이제 아버지에게는 큰 돈이 없다. 다만 너가 대학 진학해서 학자금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보태겠다고 중재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더 이상 아버지가 모두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 아이도 아르바이트나 장학금 등 여러 방도를 찾아야 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퇴원 후에 가까운 재활치료센터를 다니며 예전처럼 식당을 운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나서 다행이다라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경남의 도시에 작은 원룸 전세를 얻어 살았고 남동생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저와 함께 어머니를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완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자주 찾아와 반찬도 해드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조금이라도 했습니다. 그렇게 흐트러져 있던 가족이 천천히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미묘했지만 그래도 가끔 병원 진료나 재활 문제로 함께 의논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대화가 오갔죠. 아버지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 만나지 않는다. 나도 늦었지만 후회가 크다라는 말을 꺼내며 어머니에게 사죄의 뜻을 여러 번 전달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곁눈질로만 보시면서 나도 예전처럼 당신을 미워할 힘이 없다. 그냥 편히 살고 싶을 뿐이다라고 대꾸하셨죠. 어머니는 계속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저희가 마련해 둔 작은 빌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거기가 교통이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병원과 그리 멀지 않은 위치였고 무엇보다 계단이 많지 않아 어머니의 재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직장을 휴직하고 어머니 옆에서 몇 달을 보살폈습니다. 언니도 왔다 갔다 하며 도와줬지요. 그렇게 서서히 일상이 정돈되어 가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아버지를 불러라. 내가 밥을 한번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랑 얼굴도 보기 싫어하셨으니까요. 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느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시선을 창문 너머로 두면서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나니 다 미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나도 용서받을 건 있고 또 용서해 줄 건 있어야 하지 않겠냐. 내 마음 쓰라려서 병 날 것 같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이 원망만 품고 살고 싶진 않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어머니가 몇 달간의 재활치료와 마음고생을 겪으며 조금씩 달라지고 계시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아버지는 놀라면서도 그러마 내가 뭐라도 해야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가 조심스레 작은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가 계신 집에 왔습니다. 언니, 남동생 미국에서 왔던 건 아니고 마침 일정이 있어 잠시 귀국 중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5명이 한자리에 모였죠. 가족들이 이런 모임을 한 게 언제였는지 정말 가물가물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능숙하게 예전처럼 맛있는 갈비탕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재활 치료 중이라 힘드실 텐데 미리 고기를 사다가 푹 구워 두셨더라고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것뿐이다라며 식탁에 내놓으셨습니다. 저희는 식사를 시작했는데 다들 말이 없었어요.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아버지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 쪽으로 돌아앉아 무릎을 꿇듯 엎드리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너를, 그리고 우리 애들 모두를 고생시키고 상처 주고 자격 없는 인간이다.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네가 허락만 해준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 옆에서 도울 테니 날 너무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죠. 언니와 남동생, 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엄격하고 자존심 강했던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담담하게 한숨을 내쉬며 당신도 늙고 나도 늙었네. 우리 애들도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고 내가 다는 못 받아들여도 그래.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답하셨습니다. 마치 오랜 원망이 녹아내리는 듯한 순간이었죠. 물론 그 한마디로 모든 게 깨끗이 정리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희미한 미래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래도 다시 함께 웃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희망이요. 그 후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연락을 조금씩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재결합을 한 건 아니었지만 별거 상태로 지내면서 가끔 식사도 같이 하고 병원 일정이 있으면 아버지가 차로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어머니의 건강도 더 좋아졌고 재활치료에도 의욕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식당을 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걸어 다니고 심부름 정도는 할 수 있으니 이 정도면 감사하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언니도 예전처럼 가족을 등지는 태도가 아니라 종종 시간 날 때 엄마와 전화도 하고 제가 독촉하지 않아도 집에 들러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남동생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이번에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건강을 회복하셔서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봤으니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도 부모님의 갈등과 집안의 빚 문제로 한참 힘들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우리 가족도 이렇게 한 걸음씩 변해가고 있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은 결국 수도권의 한 국립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과 대출,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지만 아이는 꽤나 성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몇 번이고 미안하다. 이제 와서 내가 해줄 게 없다고 말했지만 그 아이는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 몸에 흐르는 피가 아버지 것이니까요. 저도 이젠 원망 대신
그저 열심히 살아야지요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고는 결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이의 마음가짐이 예쁘고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남동생과 저는 가끔 용돈을 보내주며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묘한 친밀감이 싹트기도 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도 가족다운 따뜻함을 조금은 나눠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가족 하나하나가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재활치료로 인해 많이 호전되셨고 지팡이를 짚긴 하지만 혼자서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무리한 활동은 금해야해서 동네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만 합니다. 아버지는 근교에 작은 전셋집을 얻어 머무르면서 목수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더군요. 철물점으로 평생을 보내셨지만 정식으로 목수 기술을 배우는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목공예품을 만들어서 지역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신다니 나름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만든 작은 나무 도마나 수저받침 등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써줄래?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퉁명스레 필요 없다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없는 사이에 그것들을 하나씩 집안에 들여놓고 가끔 예쁜 수저 받침에 수저를 올려 사용하신다더군요. 언니는 식당에 다시 가본 어머니를 보며 엄마, 옛날 감각 살아있네. 여전히 한식 솜씨가 좋다라고 칭찬하기도 하고 저도 엄마 요리 먹고 싶다. 아버지도 함께 식사하자고 권하곤 합니다. 물론 아직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같이 살지는 않고 예전처럼 부부라는 형태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에겐 씻기 힘든 상처와 분노가 있고 아버지도 늦게나마 후회하며 사죄하고 있지만 그만큼 깊었던 감정의 균열이 완벽히 메워질지는 모르겠지요. 하지만 어머니 말 맞다나 다 늙어서까지 그렇게 날선 원망만 품고 살 수는 없잖냐. 이제 내가 건강해진 것만도 천행이니 남은 인생은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 하시니 저로서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언니와 남동생 그리고 저 역시 다시 한자리에 모일 때면 예전과는 다른 성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청소년기 시절처럼 웃고 떠들 수 있을까? 그땐 부모님 아래 한 지붕에서 살며 알콩달콩 지내던 때도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일이 복잡해진 인연사가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오랜 상처와 갈등, 분노와 배신 속에서 이제는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저는 이만하면 해피엔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복 동생도 대학 생활을 잘 보내고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제가 가끔 보내주는 용돈에 고마워하며 방학에는 알바를 더해서 등록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네요. 아버지와는 한 달에 한두 번 통화하고 어머니에게는 아직 직접 연락하진 않지만 할머니 뻘 되는 분이시니 불편하실 것 같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언젠가 어머니와 그 아이가 좋아할 날이 오길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사람이란 언젠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온다면 어떤 기적 같은 화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가족은 여전히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아픔이 있고 후회가 있으며 그 아이가 받은 상처, 어머니가 받은 배신감, 언니가 지닌 가족에 대한 불신, 남동생이 느낀 혼란, 저 역시 힘든 마음을 겪어왔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일부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참 어렵고도 복잡한 관계이지만 또 어떻게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진정한 화해하는 건 결국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미움이 아니라 연민과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이 흘린 눈물은 정말 많았고 아프고도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들 중에 가족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의 용서도 되지 않고
한 번의 화해도 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쌓인 감정의 응어리와 미움이 클수록 더 힘들어요. 하지만 천천히, 정말 조금씩만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뜻밖의 순간에 아직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희 역시 한때는 인연을 끊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국 가족이라서 서로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고 그렇게 부딪히고 깨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족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요즘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감사한 나날이라고 느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직도 서로를 마주 보면 어색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로 대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언니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가끔은 밑반찬도 만들어주고 남동생은 미국에서도 틈틈이 전화해 안부를 물어옵니다. 저 역시 제 생활을 하면서도 한 주에 한 번 정도 어머니 댁에 들러서 간단한 청소나 장을 봐드리며 지내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웃으며 과거를 추억하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가 오면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풀어놓은 막장 같던 가족 이야기도 한 편의 영화처럼 회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신, 외도, 이복 동생의 존재, 재산 문제, 건강 악화, 분노와 원망 정말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막장 드라마의 클리셰가 모두 모여있는 듯한 이야기였지만 그 파란만장한 여정 끝에 그래도 가족은 조금씩이나마 서로를 다시 잡아주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 결말이 결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다시 화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서로 조금씩 보듬고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히 해피엔딩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연을 전해드리며 우리 부모님과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중장년층 여러분 중에 가족 문제로 속이 썩는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게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란 깨지기 쉬우면서도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할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이제 어둡고 긴 터널을 어느 정도 지났다고 느끼기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용기 내어 전해드립니다. 부디 저희 가족처럼 아주 조금씩이라도 서로에게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의외의 기적과 따뜻한 마주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는 정말 가족 간의 복잡한 갈등과 쓰라린 배신, 그리고 오랜 시간 쌓여온 상처를 고스란히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서로를 인정하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며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네 인생이란 것이 때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희망을 피워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 형제, 자매 간의 정, 그리고 가슴을 저미는 회한과 눈물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놓인 따뜻한 용서와 화해가 결국 이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겠지요.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닐지라도 다시금 손을 잡고 조금씩 나아가는 그 모습에서 저마다 위로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부스는 이렇게 언제나 여러분의 일상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사연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